네, 안녕하세요. 동화 표현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수업을 진행할 아동문학가 윤양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동화 표현놀이 지도사를 수강하고 계신데요. 아마도 이 수업을 듣게 되는 동기, 이유 이런 거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없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들한테 즐거움도 주면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 수업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이 동화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놀이하면서 학습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요, 이론과 실기가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방법론이다. 이게 실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는데, 일단 지도사라고 한다면 아이들한테 이런 실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이론적인 어떤 지식의 바탕, 지식의 배경 이런 것들을 일단 몸에 익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기까지 같이 해주면 아이들한테 어때요? 보다 나은 질 좋은 수업, 그리고 나도 프로페셔널한 이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질 좋은 수업이 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동화표현놀이 지도사의 이론과 실기를 접하면서 정말 현장에서는 정말 탑처럼 정말 아이들을 즐겁게 재밌게 만들면서 아이들이 정말 어머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주차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1주차는 아동문학과 동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동화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이 문학이란 무엇인지 이러한 의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에는 아동문학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아동문학의 정의에 대해 안다. 동화는 아동문학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아동문학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자, 두 번째는 아동문학의 기능을 알고 이해한다. 자, 그러면은 아동문학의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해해 보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동문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동문학이 무엇인지 이러한 정의를 살펴보고, 그리고 문학의 고유한 특성까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동문학을 통해서 아동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기능적인 내용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동문학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이전에 우리 아동 빼고 옆에 뭐가 있죠? 자, 문학입니다. 자, 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학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문학. 문학하면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학하면 우리가 보통 뭐 시도 생각이 나시고, 뭐 소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문학하면은 여유로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문학. 어떤 분들은 싫어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눈부신 산업화를 통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양한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 어때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좀 여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두가 현대인들이 겪는 이 스트레스, 아마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스트레스의 탈출구라고 한다면 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 우리가 너무 여유롭지 못하고 이럴 때는 커피 한 잔과 함께 뭐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시를 한번 읊는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어때요? 조금은 정신적으로는 그래 좀 나아진 것 같아
좀 정신적으로 맑은 느낌,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사상,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언어로 표현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 자체는 문학가들이 어때요? 글로 작품성 있게 예술성 있게 만들어 놓아서 이 속에 어떤 인간의 삶이라든가 뭐 인간의 희노애락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넣어서 우리들이 감정이입이 돼서 아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순화되고 정화되는 그런 것으로서 아마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모든 글은 그럼 다 문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네. 다 문학이라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저도 아동 문학가입니다. 그러니까 문학가들이 있죠. 문인들. 그 부분들은 뭐냐면은 나름대로 어때요? 글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상대, 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예,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 글을 어때요? 이 독자로 하여금 그 느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속에 감정을 이입시켜서 나름대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모든 예술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글이 다 문학이냐?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 문학을 잠시 살펴봤어요. 그러면 문학은 아동 문학하고 또 청소년 문학 그리고 성인 문학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눌까요? 문학은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우리도 우리 그 아이들이 왜 영화나 또는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도 뭐가 있죠? 뭐 19금, 뭐 15금,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런 발달 단계, 그리고 정서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부적절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인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인에 맞게 그렇게 이제 글이 쓰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동 문학도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특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자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넣어서 글을 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동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늘과 땅은 한 뿌리이고 세상 만물은 한 몸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동 문학이다. 곧 사랑의 문학이다 라고 아동 문학의 본질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곧 뭐예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한번 풀이되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 문학은 아동은 누구나 우리 아동이면은 어때요? 정말 이렇게 감정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접하면서 경험하면서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나 어때요? 즐거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이런 사랑이 들어간 문학이 바로 아동 문학이다라고 뭐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문학은요, 현실하고 환상의 세계, 예, 분명히 다르죠. 이런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모두가 하나 되면서 어우러지는 이런 사랑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이 동화 속에 빠져들면 피터팬이 돼가지고 예, 날아다니죠. 네. 그런 부분들도 아주 자유롭게 지금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그런 이 환타지 세계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그렇게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그 정의를 한번 볼게요. 아동 문학은 작가가 1차적으로 아동에게 읽힐 것을 목적으로 창작한 특수 문학이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일단 아동 문학이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예요? 예. 주 독자가 아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동을 위해서 제작하고 만들고 그 속에 감정을 넣고 아이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넣는, 그래서 아동을 포커스를 맞춘, 이게 바로 아동에 대한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동을 위한 어떤 특수문학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동문학은요, 아동들이 읽고 즐기는
아동을 위해 쓴 작품이고요. 그리고 고도의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기준을 만족시켜주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또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주 독자인 아이들이 어때요? 예, 즐겁게 아주 기쁘게 이러한 정서를 맛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문학, 글이라면 다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이렇게 문학은 그냥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글 쓰는 부분이 아니라 어때요? 고도의 문학성 그리고 예술성.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글을 읽으면 우리가 뭔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어때요? 와, 기분 좋다. 정말 재밌다. 세상에 이럴 수가 라는 다양한 감정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내가 이입이 돼가지고 어때요? 뭔가 변화되는 느낌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 문학도요. 아이들이 경험을 하면서 그 속에서 감동을 느끼고 다양한 정서를 느끼면서 감정을 순화시키는 그런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경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동문학이라는 것은 작가가 아동이나 또는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른에게 읽힐 목적으로 창조한 시라든가 동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희곡을 총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독자는 아동이지만은 꼭 아동만 읽는 것이냐 그런 거는 아니죠. 뭐냐면은 우리 어른들도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지만은 지금도 백설공주라는 동화책을 읽으면 어때요? 정말 재미있고요. 지금도 새록새록 어때요? 그때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백설공주가 된 기분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동심에 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인도 마찬가지로 아동이 되는 거죠. 그 순간은 그러면서 이러한 그 같이 이 아동이 되어서 서로 이런 동심의 세계를 맛보는 그리고 즐거움과 그 속에서 또 어때요? 예전엔 이랬었지 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동심의 세계를 맛보고자 하는 이 어른들에게도 읽히는 것 그래서 모든 이런 그 문학적인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동문학이다 라고 또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문학은요 문학적이든 교육적이든 예술적 특성을 진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독자층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질적으로 우수한 문학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전에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그 문학성, 예술성, 교육성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속에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노출시키지 않고 그 속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스며들면서 그 문학을 접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독자층의 발달 특성 주로 아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고려돼서 그렇게 글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아동문학이라는 것은 작가가 아동이나 동심을 가진 아름다운 성인에게 읽히기 위해 쓴 모든 저작이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문학의 본질에 바탕을 두면서 아동을 위해서 자, 목적과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함께 갖는 이제 공유하는 부분 그리고 아동이 골라 읽어온 또는 골라 읽어갈 이런 선택적인 부분 또는 계승되어야 할 부분 그러한 것의 특수 문학으로 동요나 동시나 그리고 동화 아동 소설 그리고 아동극 이런 부분들의 장르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 바로 아동문학이다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아동문학은 독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을 위해서 만든 창작의 문학이지만은 이렇게 좀 더 나눠보자면은 유아기, 소년기, 소녀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아동문학이다라고 덧붙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문학의 종합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동문학은 우리가 어땠어요? 독자층이 독자는 아동이지만 아동뿐만 아니라 어때요? 동심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를 위해 쓴 특수 문학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이런 기준을 잘 만족시켜주면서 또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동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아이들이 계속해서 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유익한 것으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흥미있는 책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동문학, 보통 책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 기능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발달 중에 어떤 부분이 아이들한테 향상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언어적인 측면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동문학의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이 언어 능력 향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의 단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문법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접하면서 뭘 하게 돼요? 관찰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유아기 때는 뭘 많이 합니까? 모방을 많이 합니다. 모방 심리가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은 이 모방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스폰지와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호기심이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쑥쑥 어때요?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동화도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더라도 어때요?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아이들이 이 언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나중에서는 이 단어나 이런 문법 구조를 볼 때는 이것이 다시 인지되어 있던 부분들이 나타나서 그게 이제 조화가 돼서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어휘력도 발달되고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사회학습 이론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이런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모델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대로 모방하는 것으로서 그 언어를 습득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은 이 언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뭐예요? 언어를 많이 알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소리를 어때요? 정확하고 지각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능력. 그래서 소리를 정확하게 지각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소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키워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소리를 들은 대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거는 이런 동화를 들려주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언어를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 주로 입모양하고 귀로 이렇게 잘 듣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발음을 해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입모양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물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낱말의 뜻을 더불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주는 동화책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어휘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모국어 특히나 이 우리말을 많이 배우게 되려면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낱말을 관계짓거나 변화시켜서 활용함. 그렇죠. 많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들을 서로 연관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떠듬떠듬 이렇게 그 형식에 맞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바르고 적절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모든 이런 그 동화를 접하면서, 문학을 접하면서, 이런 뜻이 이렇구나라고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런 능력, 이런 부분들도 바로 언어 능력 향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거나 또는 남의 말, 타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알맞게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발달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접한 아이들은 스키마, 우리가 스키마라는 것은 지식의 그 경험의 이런 총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지식의 덩어리들, 스키마가 많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땐 다른 게 없어요. 막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뛰어놀게 해주고 그리고 많은 것을 접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지혜가 자라려면은 한 가지 경험을 시켜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문학을 많이 접한 아이들도 나중에 굉장히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책을 많이 접한 아이들은 성공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러한 문학을 많이 접해주면은
이런 특히나 언어 능력 쪽은 좀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안정 기능이 있죠. 자, 정서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동요되거나 흥분되어서 경험하는 어떤 심리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그 외적 자극이나 내적 상념에 관계되어져 있는 이런 쾌나 불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감정이 좀 더 승화된 그런 상태 이런 것을 정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학을 통해서 이 문학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 쾌나 불쾌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속에 다양한 감정을 많이 접하면서 다양한 정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내가 긴장되거나 굉장히 불쾌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바로 문학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랑과 그리움, 뭐 인간의, 동물의, 자연의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 그 속에는 분명히 사랑에 대한 어떤 느낌, 그리고 그리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요, 특히나 아동 문학은 그 속에 흥미적인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나 이거를 읽게 되면 너무나 기뻐, 듣게 돼도 너무나 즐거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감각세계 및 이상세계를 구현한다. 그래서 감각적인 부분들도 어때요? 다양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정서적인 안정기능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요, 아이들은 자신이 이렇게 직면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해결, 실마리를 얻거나, 그리고 카타르시스, 우리가 카타르시스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바로 이게 감정 정화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치유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아는 아이들은 그냥 책을 읽음으로써 뭐가 돼요? 자가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독서 치료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이 책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주제도 다양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뭔가 뭐 외모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거나 막 이러면은 어때요?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동화책을 선정해서 읽혀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아이가 내가 뭐 이렇게 지금 태어난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정서적 안정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적 기능입니다. 지적 기능, 뭐 다들 아시겠죠? 책을 읽으면 뭐 똑똑해진다. 책을 읽으면 그 속에 정보가 많다. 책을 읽으면 어때요? 나의 진로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 꿈이 보인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아이들은요, 이 아동 때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또 왜 이러는데요? 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이때는 정말 아이들한테 많은 이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충족시켜줘야겠죠. 그래서 글을 모를 때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뭘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접하게끔 하려면 들려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읽기를 통해서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때요? 이 아이들이 결핍된 그런 지적 욕구들을 잘 충족시켜줘서 정신적으로 영향을 공급하는 그런 것.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날 때는 정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정보도 잘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지적 기능에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고력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 개발 이런 부분도 지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학은 그 속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윤리적인 기능이에요. 우리 윤리라고 하면 뭐죠? 네, 윤리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바로 그런 것이죠. 뭐 규범, 뭐 이런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동문학 속에도 이런 윤리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인간의 삶이 묻어 있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진실된 모습,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주인공을 통해서 어때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때요? 그 공동체,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이 공동체를 알아가면서 이런 공동체 의식도 순간 아이들이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는 우리가 도덕이라는 그런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도 잘 정립이 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윤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문학의 기능은 어때요? 이렇게 네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동문학은 무엇이고, 우리 정의 부분, 알아봤죠. 그리고 아동문학의 기능,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동문학의 정의 부분이죠. 자, 먼저 주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네, 바로 아동입니다. 그래서 아동뿐만 아니라 또 동심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쓴 특수문학이다. 그래서 문학적이든 예술적이든 교육적이든 그런 기준을 만족시켜주면서 아이들한테 어때요? 자라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동문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동문학이 문학작품을 읽고 들으면서 읽는 어떤 기능이 향상된다 그랬죠?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학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감동을 주고 정서를 알게 되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발달해주는 그런 바로 지적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이런 진실된 모습,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잘 확립해 줄 수 있는 윤리적인 기능까지 담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